네, 미국 대선 개표 나흘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핵심 경합주의 승부를 잇따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등에서 잇따라 극적인 역전에 성공한 바이든 후보는 오늘 대국민 연설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조지아에서 잇따라 이제 역전에 성공을 하면서 점차 지금 승기를 굳혀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바이든 후보의 승기가 거의 이제 확실해졌죠. 그리고 네. 오늘 밤 아마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쯤 되면은 이제 승리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승부는 났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는 문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좀 남았습니다. 이게 과연 승복할지 말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름 때부터 많은 정치학자들이 좀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 그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은 어떻게 흐름 보고 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승복하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 소송이라는 자기의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나름대로 번복이 어렵다면은 바이든 측과 거래를 해서 퇴임 이후에 안전보장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선거 자체는 이미 완전히 기울은 상황이고 네. 아마 펜실베니아는 오늘까지 도착한 것을 개표하면은 완전히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오늘 확정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보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펜실베니아가 이기면 바이든 후보는 승리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 전화를 받기가 어렵다는 입장이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승리 선언을 하고 나름대로 취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1월 20일부터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이라면 이미 인수위가 다 구성됐을 텐데 지금 개표가 늦어지면서 인수위가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자신의 집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발빠른 행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개표가 마무리가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승복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의 역전 소식이 이제 어제 저녁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공화당의 텃밭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92년 대선 이후로는 민주당이 좀 승기를 잡은 적이 없고 또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20만 표 차로 또 승리를 거둔 지역이었는데 이곳이 이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0.5% 미만이면 재검표에 들어가는 게 주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좀 시간을 끌게 되지 않을까,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이 되더라도 아마 며칠 내에 다시 재검표기 때문에 충분하죠. 이 소송이 길어지는 거지 재검표 자체는 며칠이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구 비율에 최근 들어서 변화가 있었어요. 지난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한 차로 이겼는데 조지아주의 가장 큰 도시는 아틀란타고 아틀란타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증가되면서 도시 유입 인구는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여왔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조금씩 민주당에게 따라잡혀왔던 것인데 이번에 이제 28년 만에 역전을 허용한 것이죠. 아무튼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의외로 바이든 후보가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300표 이상을 확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조지아에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미국 정치 지형에 좀 어느 정도 상당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싶거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6년도에 이제 리턴 매치가 될 것 같아요. 2016년도에서는 이제 러스트벨트,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였던 러스트벨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오면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번에 이제 조지아를 다시 이제 민주당의 이제 바이든 후보가 가져오게 되면 이제 리턴 매치가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했던 지역에 이제 말씀하신 인구 변화, 유입률의 변화 등을 이제 변수로 해서 다시 이제 민주당의 이제 지지율을 남부 지역으로 좀 확대하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북부에서 남부 지역으로 최근 5년 사이에 인구 유입들이 좀 많았습니다. 미국의 이제 도시 변화 분포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최근 5년 사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후의 일인데 그게 이번 선거에도 좀 어느 정도 변수가 되지 않았나 이제 우린 그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바이든 후보가 계속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접전 지역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맥케인의 저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리조나에서 상원의원을 오래 했는데 6년 전에는 맥케인 후보가 당선됐고 또 4년 전에는 트럼프 후보가 이겼고 공화당의 텃밭이었지만 맥케인 후보가 사망한 이후에 사실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맥케인 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맥케인 후보의 부인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를. 그렇게 보면은 애리조나 지역에서 공화당에 약간의 분열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런 틈을 타서 이번에 상원의원도 민주당이 가져갔고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후보가 따라가는 중이에요. 사실은 네. 80% 개표했을 때 5% 이렇게 벌어진 상황인데 지금 94%대 지금 1.6%로 좁혀가고 있지만 이제 얼마 남아있는 표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바이든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뭐 거기에서 역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극적으로 이미 펜실베니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승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 박빙이지만 의외로 네. 선거 결과를 보면 또 바이든 후보가 크게 앞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그 배경,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중요한 변수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19에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초반 여론이 흔들렸던 거죠. 네. 초반 여론이 흔들리면서 전통적으로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던 백인 노년층에서마저도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초반 여론이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리한 지형에서 어쨌든 시작을 했죠. 또 길게 보면은 2000년대 이후에 미국의 선거들을 보면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율이 더 조금씩 높게 나옵니다. 다만 이제 선거인단 이제 이런 문제, 미국의 간선제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실제 투표 결과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은 좀 높은 추세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약간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 추세에다가 코로나19가 반영된 초반 여론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돌아갔던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맹렬하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쫓아왔죠. 이번 선거를 보면 저는 이게 뒷심 대결이라고 좀 보이는데 전체 선거에서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뒷심을 발휘했죠. 근데 이제 개표에서는 지금 바이든 후보가 뒷심을 발휘해서 이제 조금 박빙을 넘어서 이제 완승으로 좀 가는 분위기인데 네.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이제 뒷심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코로나19라고 하는 변수. 그렇지만 마지막에 미 국민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선거 전략상에 이제 그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와 법과 질서라는 쪽으로 또 여론은 또 돌아섰어요. 그걸 또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상당 부분 또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뒷심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2016년보다 훨씬 높은 투표율을 바탕으로 한 네. 개표에서 이제 뒷심을 발휘해서 지금 이제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지층들의 어떤 결집력이 강했다. 그리고 흑인 유권자들이 특히나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이제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배경, 전 차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몇 가지 주요 이슈가 있었던 거죠. 코로나19 문제도 있었고,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대변되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는 운동이 확산됐고, 네. 그런 부분에서 유색 인종들의 투표율이 높아졌고, 그 흑인 문제만 놓고 보면 사실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데, 자, 4년 전에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후보에 비해서 흑인의 지지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흑인 운동이 다시 일어나면서 그쪽에 선거 투표율이 상당히 상승했고 그것이 또 반영이 됐고 그리고 큰 틀에서는 지지층 결집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너무 자극적인 행동에 반대되는 민주당 측에서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결집이 된 거고 지금 뭐 7,400만 표도 돌파했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선거인단 투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일반 투표도요 400만 표 이상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을 가지고 가려고 해도 어떠한 차원에서도 별다른 명분을 갖지 못하는 거죠. 예, 두 분께서는 이제 이번 선거에서 좀 인종차별 문제 또 코로나19가 좀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큰 요인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번 미국 대선에서 이제 투표가 끝나고 CNN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대선 후보에게 투표를 던지는 가장 큰 요인이 인종차별이나 코로나19보다 경제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경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좀 강점으로 내세운 요인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유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19는요, 경제 문제예요. 네. 사실 나눠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경제란에 체크를 한 거지. 작년 이맘때만 해도 미국 경제는요, 어느 때보다 호황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이후 계속해서 플러스 성장을 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선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미국에 24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도 발생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음으로 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쌓아온 경제적 성과가 다 사라지게 됐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코로나19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제적 성과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패배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였다라는 부분에서는 모두들 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막상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뭐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네브래스카, 몬테나 이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밖에서 바라보는 미국하고 미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미국은 조금 다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굉장히 좀 심각한 신종 바이러스라고 보는데 아마 미국인들은 그냥 좀 독감 비슷하게 좀 생각하는 것 같고 워낙에 이제 그 연방주의다 보니까 통합된 의료 체계들이나 의료보험들이 없어요. 어쨌든 의료 시설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접근권이 우리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질병 문제를 대할 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된 치료와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민감성이 조금 약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에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그 미국 역사나 그 자신이 겪어왔던 사회 현상 속에서 좀 조금은 좀 당연한 결과로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계속 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고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표 결집 선거 전략이 좀 먹혔던 것 같죠. 정상적인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없었으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재선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제 뭐 실업률이나 GDP 성장률 같은 거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잘 알려지지 않지만 대선 당일날 이제 구글의 주가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당일날 엄청나게 많은 수십억의 이제 검색 데이터들이 쌓이잖아요. 데이터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광물과 같은 건데 그거를 그 구글은 그 단 하루에 뭐 몇십억 건의 이제 데이터를 또 획득한 거라 그날 또 주가가 또 최고치를 쳤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제 상황은 코로나19가 있지만 미국 내에서 구글도 이제 주식가도 최고치를 치고 경제 상황 자체는 미국민들이 좀 느끼는 거는 거시경제 편에서는 좀 나쁘게 보지는 않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하층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일단 주급을 못 받고 실업을 좀 하고 하는 층들이 많긴 하지만 그 층들은 우리가 느끼는 그 민감성하고는 좀 다르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재검표를 하는 지역에 이제 지금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재검표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재검표까지를 좀 생각을 했을 때 최종 승자가 확정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자동으로 재검표를 하는 주가 있어요. 위스콘신이나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1% 미만이면 주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재검표를 하고 그렇군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요청을 받고 재검표를 하는 기준 그런 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각 주마다 아마 트럼프 측에서는 아깝게 진 쪽에서는 계속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부분을 이어가려고 할 거고요. 그렇지만 재검표라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든 자동으로 재검표를 하든 이미 지금 개표된 게 한 4일 정도 되잖아요. 4일 안에 다 개표가 됐기 때문에 4일 이상 걸리진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송으로 갈 경우 이제 선거 부정이 있다 이런 것은 증거 문제를 또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 소송의 시간은 더 잡아먹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따라서 단순 재검표로 끝나는 문제라면은요. 사실은 12월 18일이나 14일까지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재검표는 그 전에 충분히 정리될 수가 있다. 다만 지금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측에서 선거 부정이 있다고 하면서 참관인들이 개표하는 과정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제대로 된 참관을 방해받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펜실베니아 주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선거 이슈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은 그게 이제 일정을 잡아먹고 잘못하면은 주에서 12월 14일까지 판단을 못 내리면 네네.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따라잡아서 270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면은 그런 소송 문제가 소위 말하는 법익이 있기 때문에 법원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판단을 하겠지만 네. 지금처럼 이제 대부분의 이제 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기게 되면은 법원도 빨리 판단을 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 이 선거 소송과 관련해서 근래에 가장 큰 이슈는 2000년에 있었던 조지 W. 부시와 엘 고어 간의 대결이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500표 차로 나중에 결정이 된 건데 이게 선거인단 투표에 임박하니까 대법원에서 빠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가지고 이 선거 결과를 바꾸기는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 그게 마지막 수단이기 네. 때문에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소송이 어떻게 선거 결과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이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이제 그 선거일 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가 집계에 포함되지 않도록 분리 명령을 내달라 이렇게 연방 대법원에 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후보 간에 지금 표차가 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강하게 지금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미국 내 여론의 판세도 좀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제 미국 방송들을 저도 한 밤새 좀 주의 깊게 좀 봤더니 그 공화당의 선거법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38년째 공화당에 이제 선거 소송들이 있으면 대리하고 했던 변호사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게 이건 이제 증거가 불충분하고 좀 어려운 싸움이다라고 하면 공화당 측에서도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판세가 이미 기울었기 때문에 이게 소송전으로 가기는 그리고 또 증거가 이제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법원 입장에서 그 모든 소들을 이제 인용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문제는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불복하는 상황이 전개될 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지금 백악관에서 이제 끌어낸다라고 하는 뭐 이제 과격한 얘기도 좀 나오고 하는데 뭐 미국의 대학들에서 이제 선거 시나리오들을 분석한 것 중에 뭐 최악의 시나리오 하나 중에 1월 20일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날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 경호국에 이제 의전을 받으면서 뉴욕으로 떠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도 있더라고요. 아마 사실 거기까지 지금 가는 거 아닌가 이제 네. 그런 생각들은 법적으로나 다 이제 결정이 됐는데 정치적으로 트럼프만 이제 끝까지 이제 불복하고 고수하는 상황. 그리고 아마 좀 다른 계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탈세나 뭐 여러 가지 스캔들 문제들에 대한 이제 그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주고받기로 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승복하는 할 테니 이제 자신의 이제 퇴임 이유를 보장해달라고 하는 이제 정치적 거래 가능성까지 좀 열어두고 여러 가지로 지금 수를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예, 계속 좀 시간이 지연이 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제 좀 어느 정도 트럼프를 그렇게 지지하는 분위기는 좀 많이 좀 철회가 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공화당의 분열이 벌써부터 눈에 띄고 있죠. 친트럼프 파는 있어요. 린지 그레이엄 같이 이번에 다시 상원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트럼프를 지지해서 이번 선거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측도 있지만 또는 뭐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와 같이 친트럼프였지만 이미 입장을 바꿔가지고 선거 부정의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도 있는 거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공화당원이 아니었어요. 한때 공화당원이었다가 민주당원까지 했다가 다시 공화당으로 나와서 대통령이 된 건데 트럼프의 지지층이 견고한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 지지층 때문에 공화당이 트럼프를 안고 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을 안고 문제를 풀기에는 선거 결과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나 그렇게 싶고 그러한 공화당의 분열이 계속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것을 봉합하는 문제도 공화당 나름대로의 앞으로 4년 뒤에 선거 전략에서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를 지지한 층은 사실은 전통적인 공화당 층이 아닌 또 새로운 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은 또 공화당에 주어진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의 이제 카드 중에 하나가 이제 연방 대법원 카드인데 뭐 거기 이제 대법관의 비중이 이제 뭐 보수 성향이 많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세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어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예, 어떻게 정말 보시나요? 설세 네. 만한의 연방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역사에 남을 판결을
지금 그 종신 연방 그 대법관들이 굉장한 이제 명예잖아요. 이제 그 역사에 남을 그 판결에 자기 이제 오명을 남길 것이냐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라고 한다면 또 다른 판단들을 할 겁니다. 아무리 이제 공화당 보수 계열의 판사를 할지라도 상식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연방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승리를 장담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 미국 대선이 이제 그 승자가 나오면은 패자가 이제 승복 연설을 하면서 그렇게 승자를 확정하는 게 전통이었는데 이번에는 보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어려울 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게 법적인 효과는 없었어요. 네네. 다만 미국의 전통으로서 패자가 승자에게 승복하고 앞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정치적 아름다운 관행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미 그러한 관행은 트럼프로 인해서 예외가 된 것 같고 나중에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 연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를 할지 안 할지 그것을 바이든 측에서 수용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이미 아름답게 승복하는 모습은 지나간 상황으로 보고요. 대법원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차원에서 어렵다고 봐요. 하나는 대법원의 전통적인 관례가 뭐냐면은 삼권 분립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영역은 법적 영역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영역에 대한 간섭을 가능하면 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네. 번째는 미국은 판례법 체계를 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도 선례에 많이 구속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2014년에 선거 관련해서는 주에게 권리를 준다는 그런 자체 판결도 있어요. 그거를 뒤집기는 너무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소송으로서 트럼프가 이기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예상하기 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대선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우편 투표였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대선일 그 이후에 도착하는 그 도착 시점도 그렇고 또 이게 일부지에서는 수천 장이 또 분실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잡음이 계속 있을 것도 같거든요. 우편 투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미국도 이렇게 사상 첫 전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우편 투표를 지금 처음 해보는 거죠. 사전 우편 투표를. 원래 이제 그 해외 주재하는 미국 국민들이나 뭐 군인들과 그 가족들 대상으로 좀 뭐 이렇게 전체 유효 투표 수에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전 우표 투표를 이제 유권자들을 상대로 이제 다 시행을 네. 했고 그 표가 무려 이제 6천만 표가 넘는 표가 이제 쏟아져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안 해봤던 걸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 연방주의다 보니까 각 주 법에 따라서 이제 개표 절차가 다 다르다 보니까 잡음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표차가 굉장히 근소하면은 이게 굉장히 진득한 싸움으로 지루한 공방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다행히 좀 그렇지는 않고 전체 득표수로 봤을 때 지금 몇백만 표 차가 벌어지고 이제 네. 승기가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정치적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조금 개혁의 목소리는 좀 나오고 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민주주의 우리가 수출한 걸 가지고 잘 발전시키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직도 이제 마차 타고 다니던 시절에 이제 우편 투표나 여러 제도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이죠. 네. 근데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방주의 국가에서 이 연방 헌법 자체 근간부터 건드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바꾸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지만 이걸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는 미국 내에서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네. 얼핏 생각하기에는 굳이 그 우편 투표를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이 어떤 겁니까? 예, 뭐 사실은 네. 그 부분은 손을 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측에서 우편 투표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문제 제기를 한 건 아니고 몇 달 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편 투표와 같은 경우는 그 투표지를 받는 사람과 실제 투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서 아들이 투표를 찍어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선거 전에 풀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거 전에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그것을 풀지 못하고 이제 선거 결과로서 불리하니까 이제 와서 소송으로 가는 것은 법리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제도를 나중에 개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편 투표는 합당한 투표 방식으로 봐야지 그거를 뒤늦게 바꾸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표 이야기 계속 하고
하고 있는데요. 한편 바이든 후보는 이제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열고 또 전문가들의 코로나19 브리핑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백악관 입성이 좀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행보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요. 이 바이든의 좀 인물 면면이나 과거의 행적을 살펴봤을 때 어떤 인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펜실베니아 출신이죠. 스크랜튼 출신이고 이번에 펜실베니아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펜실베니아 동부 쪽이 파랗습니다. 펜실베니아 전반적으로 좀 빨갛다가 파랗게 물들고 이제 결국은 이제 역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 펜실베니아 스크랜튼 바로 옆에 있는 델라웨어 주의 상원의원으로 거의 평생을 이제 산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동부 쪽 사람들은 자기 그 펜실베니아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바로 옆 주의 상원의원을 거의 평생 4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동부 쪽 사람들은 자기 주의 상원의원으로 사실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펜실베니아와 이제 그 델라웨어 동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평생을 좀 거의 상원의원으로 산 건데 근데 어린 시절이 유복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30살이 돼서 군 의원을 하다가 최연소 상원의원이 되면서 이제 화려하게 입성을 해서 그렇지 그 인생 역정을 보면 좀 굉장히 좀 굴곡이 많습니다. 첫 상원의원 당선되고 한 달 뒤에 자기 부인과 이제 두 자녀를 딸을 네. 잃고 이제 그런 일들도 당하고 굉장히 좀 굴곡이 있지만 38년 동안 이제 외교 전문가로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예측 가능성과 안정감, 중량감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지금 이제 그 정계에서는 가장 이제 비중 있는 후보이긴 한데 근데 이제 나이가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지금 70대 두 후보가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된 건데 네. 앞으로 이제 재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 이제 공공연하게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취임과 동시에 또 다음 대통령 또 누가 될지를 벌써 준비해야 되는 이제 조금 그런 이중적인 과제 속에서 좀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대북 정책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톱다운 방식이었고 바이든 후보는 이른바 또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좀 비교와 함께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일단 톱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을 비교해 드린다면은 톱다운 방식은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창안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은 정상 간의 유대를 쌓아가면서 양국 간의 현안을 풀어간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한 차례 판문점에서 회동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 탑다운 방식과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용이를 한 거죠. 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과정까지는 또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돌아보면 상당히 좋은 분위기는 조성됐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는 또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는 그 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했던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럼 반대로 바텀업 방식이란 건 뭐냐면은 실무자 간에 구체적인 현안이 나올 때까지 합의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성과를 가지고 자기가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래서 뭐 북한의 비핵화 행동 조치가 있으면은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바이든 후보가 대선 토론회 때 이야기한 바도 있고요. 그런데 뭐 여기에 문제는 속도가 더디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실무진 간의 논의를 하다 보면은 실무진의 논의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실무진이 합의한 것을 다시 정상이 승인해 주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른 실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는 대신에 네. 합의가 이루어져서 정상회담을 하면은 그 대신 이행의 문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탑다운이 좋다, 바텀업이 좋다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텀업 방식의 단점은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데 네. 이것을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측에 충분한 사전 설명도 해야 되는 거고 동시에 북한에 대해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무 협상이 필요하다면은 너희들이 너무 탑다운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또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요구했으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비핵화 행동의 리스트를 좀 달라.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떠한 적정한 보상을 할 것인가 미리 조율을 해놓는다면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시간표 때문에요. 네. 내년 6월까지는 계속해서 청문회 기간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인사가 국무장관부터 해서 부장관, 동아태 차관보까지 오면
그때 이제 대북 정책 리뷰를 하게 되면 빨라야 6월, 7월 정도에 북한을 만날 거라고 전망이 되는데 네. 그 기간을 얼마나 앞당기느냐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도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비슷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좀 억제할 것인가.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에서 이제 핵 없는 세상 선언하고 연설하는 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막 그랬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도 뭐 그 당시 뭐 우리나라에서도 남북 관계가 뭐 금강산 문제나 천안함 연평도 연이어 이제 계속 하면서 어쨌든 잘 풀리지 않으니까 전략적 인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그런 북한을 상대하기는 좀 싫었을 거예요. 전략적 인내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북한이 자초했던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죠. 내년 상반기에 북한은 지금 하는 대로 정면 돌파전이나 자력갱생, 새로운 8차 당대와 새로운 그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초반부에 좀 내부 문제 좀 신경 쓰면서 6개월 동안에 미국을 향한 이제 불필요한 도발은 좀 자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가 정책 재검토를 빨리 끝내고 빨리 북한과 만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최대한 좀 단축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주한미군이라든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 부분들도 좀 바뀌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쪽 부분은 조금 더 저는 긍정적으로 네. 평가합니다. 뭐 바이든 후보가 동맹국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을 비난해 왔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행정부니까 네. 어떻게든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이 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무조건 쉬워졌다 이렇게 아하, 보면 네.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범위를 잘 설정해서 조기에 조금 단연도로 이렇게 합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현실적인 가장 큰 장점은 주한미군 문제를 당분간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의 주둔 문제를 연계해서 계속해서 해왔고 독일에서는 그렇죠. 네네. 실제로 부분적으로 감축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고민을 안게 됐는데 지금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선거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외 주둔 미국 감축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의 감축 문제를 검토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소요될 거기 때문에 당분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은 보장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표 나흘째로 접어든 미국 대선과 또 향후 전망까지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